김민재가 맨유에 어울리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공격적인 측면과 수비적인 측면 이 두 가지 국면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 라인에 사실상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할 때가 많습니다. 브루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로가 있지만 에릭센이 한 칸 올라가주면서 사실상 브루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때가 많고 이때 중원 라인에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면서 카세미로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해요. 테나르 감독이 이번 시즌에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냐면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와 줄 때도 있지만 여기서 완비사카나 루크쇼는 어쨌든 풀백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번 시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출전했을 때 루크쇼가 올라가거나 완비사카가 올라가면 이 두 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와 주고 이때 카세미로의 이 넓은 공간을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김민재가 올 시즌 나폴리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나폴리의 전술을 간략하게 보자면 나폴리도 4-3-3에 가까운 전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앙기사나 지엘린스키가 올라가면 특히나 지엘린스키가 높게 올라가면 로보트카가 약간 올라가서 지엘린스키의 뒷공간을 커버해 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오 후이나 디로렌초도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김민재가 올라가서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커버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로보트카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고 마리오 후이나 디로렌초도 중원으로 들어와서 수비적인 가담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 가담해 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맨유에서도 비슷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을 때 김민재의 역할이 조금 더 클 수가 있는데 완비사카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지만 루크쇼는 올라가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도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릭센이 올라간 공간을 김민재가 한 칸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커버를 한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바란이 최후방 수비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김민재를 활용해서 테나르 감독이 여러 가지 수비적인 전략을 짤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도 김민재가 맨유에게 어울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유가 공격을 전개할 때 테나르 감독의 이 전략이라고 하면 아약스 시절부터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져가는 굉장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축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성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김민재가 최후방에서 넓은 뒷공간을 정말 빠르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 시즌에 김민재가 현재까지 리그에서 드리블 돌파를 4번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라는 기록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김민재라는 올 시즌 유럽에서 가장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중앙 수비수가 있다는 것도 테나르 감독이 김민재를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나르 감독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방에서 압박을 잘 가져가기 위함이죠. 앞쪽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해 놓고 전방에서 압박을 가져가는 전략인 건데 이때 김민재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잘하는 선수죠. 그래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민재를 상대하는 게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김민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면 이때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 공격수를 그대로 따라 올라와 주거든요. 심지어는 나폴리 경기를 보면 상대방 페널티 박스 주변까지 올라가서 김민재가 공격수를 압박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격수 입장에서는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것도 안 되고 김민재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를 소유한 팀들은 전방 압박을 하기가 매우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사실은 이번 시즌 맨유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이 충분히 잘 수행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김민재가 이 역할을 이 두 선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테나르 감독의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축구에 김민재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테나흐 감독의 축구는 라인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상대가 밀집한 수비 전형을 무너뜨리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좌우 측면 공격수가 넓게 퍼져주면서 측면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테나흐 감독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롱패스를 정말 잘 활용했죠. 완비사카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3백이 되고 이때 루크쇼가 약간 올라가주고요. 왼쪽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안토니에게 넓은 패스, 그리고 완비사카가 킥력이 좋지 않으니까 완비사카를 약간 올린 상태에서 에릭센이나 카세미로가 내려와 주면서 에릭센으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롱패스,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3백의 좌우에는 롱패스가 좋은 선수를 배치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 루크쇼를 왼쪽에 배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루크쇼가 이렇게 올라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기도 하지만 사실상 포백을 만들 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루크쇼가 왼쪽에서 반대편,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바란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롱패스, 이러한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형은 이 3백을 만들 때 풀백이 한 명 들어오든 아니면 중앙 수비수가 넓게 퍼지든 이 3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롱패스가 좋은 선수를 배치하는 게 테나흐 감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이 역할을 또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죠. 나폴리도 좌우 측면에 흐비차와 로사노가 넓게 벌려주고 이때 마리오 후이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면 디로렌초가 반대편에서 3백을 만들어주면서 오른쪽에 디로렌초, 왼쪽에 김민재, 그리고 디로렌초가 반대편에 있는 흐비차, 김민재가 반대편에 있는 로사노에게 롱패스를 계속 뿌려주는 전략을 실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롱패스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발전하면서 김민재가 뿌려주는 롱패스를 통해서 나폴리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리고 김민재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양발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유를 생각을 해보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없을 때 김민재가 왼쪽에서 롱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바란이 없을 때는 김민재가 오른쪽에서 롱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김민재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롱패스를 뿌려줄 때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테나흐 감독이 아마 김민재를 강력하게 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정말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앙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해서 공격 라인에 도움을 준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약스에서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 왼쪽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 블린트,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는 팀버, 이런 선수들을 센터백에 두고 공격을 할 때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오히려 센터백이 올라가서 공격에 도움을 주고 오버래핑을 해서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를 지금 나폴리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김민재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볼을 달고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대 수비 라인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팀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이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폴리에서 하는 플레이를 보면요, 흐비차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마리오 후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 김민재가 이 넓은 빈 공간으로 볼을 가지고 정말 전력 질주를 하면서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할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수비가 김민재를 안 막을 수가 없고, 이렇게 수비가 끌려 나가면 자연스럽게 흐비차나 마리오 후이에게 오히려 또다시 공간이 열리게 되는 2차적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맨유에서도 이러한 플레이들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산초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루크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올 때 측면 공간이 발생하면 김민재가 올라가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루크쇼나 산초가 측면으로 넓게 퍼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여주면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볼을 달고 빠르게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들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전방 압박에 도움을 주는 부분,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때 김민재의 롱패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김민재가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에 가담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올라가면 그 공간을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한 칸 올라와서 커버해주기도 하고, 사실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유동적인 플레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테나흐 감독의 축구에 김민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7월 1일부터 발동이 되는데 그 전에 바이아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김민재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